없어요. 또 나와. 곡물만 주면 좀 허전하니까 양 다리를 다리가 또 싸요 이게.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리 안 먹거든. 우리 양다리 구이 여기서 큰 거 대림동 가보셨어요? 양다리 구이 하는 거? 대림이 아니요 중국에서 많이 봤죠. 중국? 중국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나는 양다리 구이가 되게 좋거든. 이게 푸짐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고기를 고민하면은 냉면하고 양고기는 어떨지 난 모르겠는데 안 어울릴 것 같아. 안 어울리나? 양고기 냄새가 좀 심하지 않나? 안심해 안심. 안심이야? 제가 그거 양고기를 엄청 아니 좋아하는데 냄새를 없애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세요. 양고기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양고기 두 가지 안 먹는데 하나는 양고기 국, 양탕을 안 먹고 두 번째는 양고기를 소로 넣은 만두가 있어요. 그걸 못 먹어요. 왜냐면 소에는 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씹으면 노린내가 확 와요. 이게 근데 제 양을 개인 취향. 1년 미만의 양을 뉴질랜드는 1년 미만짜리를 잡아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지금도 냄새 난다. 말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 아니 그게 근데 저는 원래 저는 냄새를 잘 못 구워야지 먹어요. 맡아서 굽거나 저는 원래 볶으면 잘 먹어요. 모르는데 뭐를? 양고기. 양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아니 근데 그래서 호주산은 안에 양이 똑같아요. 1년이 넘은 걸 잡아서 호주산은 약간 냄새가 나. 뭐, 그다음에 그거는 몽고는 모르니까. 한 2, 3년 된 거 커다란 걸 잡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뉴질랜드산은 냄새 나기 작고 애도 사람도 어린애들은 냄새가 안 나잖아. 근데 그럴 수도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 누린내가 나는데 다음에 한번 저기 아,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그 수입산 미국 소고기나 호주 소고기 우리나라 그 한우랑 다르게 독특한 무슨 냄새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호주산은 나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하던데. 근데 종 자체가 달라요. 종 자체가 네, 달라요. 한우하고 종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뉴질랜드는 종이 좀 다른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 종도 종은 별로 안 달라요. 근데 첫 번째 뉴질랜드는 그 풀을 먹여요. 사료 안 먹이고 그러니까 등치를 키우는 게 저 목적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호주산 소가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는 게 풀만 먹어서 그런가? 풀만 먹는데 생각도 거기는 들었는데, 오히려? 풀 플러스 그 도축 그 저기 저 기술? 독특 나이 기술? 도축 시기 네. 이게 뭐 한 시기? 2년 정도 커다란 놈들 그 나이 먹은 놈들을 잡는 거고 미국은 사료 곡물을 먹이니까 곡물값보다 이 그 성장하는 이게 낮아지면은 그때 죽여야 되지 그때 잡아야지 그 비용이 그저 뭐야 생산성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투입하는 곡물을 줬을 때 처음에는 확 이렇게 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먹여도 살이 안 쪄요. 그럼 더 먹이는 게 손해지. 또 먹기는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요 곡점에 여기 변곡점에 여기서 잡아야 그 투입 대비 결과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도축 연령이 한 1.5가 성우가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풀에다가 그냥 놔두니까 걔네들은 더 커져도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은 그게 더 이익이라고 해서 오래 놔두는 거예요. 잡는 시기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뉴질랜드 가면 양고기 한번 먹어. 뉴질랜드 양고기가 저 도축 시기가 달라서 누구는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닭도 못 먹어요. 뉴질랜드 양고기 닭 냄새 파는 별로 데가 없잖아. 어딘지 어떻게 아니 아니 닭 병아리 몇 개월 들고 잡아먹잖아요. 붙어 있긴 하지 써 아니 있죠 뉴질랜드. 이제 방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음. 그 불쌍하다고 하는데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풀도 근데, 먹자. 근데 나는 우리가 양이 털도 쓰잖아요. 털도 쓰고 고기도 잘 먹을 수 있다면 다 양 키웠게? 양이 기본적으로 냄새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냄새 많다니까. 그래서 조미료가 아 발달했어요. 분명히 종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 털보다는 고기용으로 아니 개인차일 수 있다니까요. 아, 그 근데 닭을 털을 키우는 게 개인차이. 계속 반복하는 양은 다른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래 키우는 거예요. 그건 7년, 8년, 10년 키우는 형님이 거. 그 냄새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맞아. 현대는 코가 뭐 그렇다는데 나도 별로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일단, 드시는 거지. 일단 뉴질랜드 양고기라고 개인차, 먹어보는 개인. 거지. 여기 가면은 부천에 뉴질랜드 양을 수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고기 전문점을 하고 있어. 그 이제 내가 갔었는데 그 이름이 내가 찾아볼게요. 그 집 양고기는 뉴질랜드 양고기예요. 네. 한번 믿어보는 걸로. 제가 1시 30분에 일어나야 될 것 그럼 같아서 빨리 끝냅시다. 8장. 네. 8장 빨리 끝냅시다. 같이 8장 우리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누가 가져가요 누구를. 빨리. 네. 이거 했어요 오픈? 안 했어요. 누가 누구를 뒤에 나오나? 굉장히 유명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하이에크가 정말 대단한 게 어디 유명한 문구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가져와서 다싹 정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일 거예요. 레닌이 한 얘기인가 아, 그럴 텐데. 이거. 예, 네. 예. 아무튼 그 누가 누구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수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전체주의 국가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로샤님.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실제 해본 나라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나 사회주의. 초반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이 이론에 근거해서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이론에 입각한 토론이나 이런 것도 진지하게 진짜 우리 어떤 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점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맛이 간 사회주의자들로 그냥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로 변질을 했는데 이것도 누가 누구를 하는 이 논의도 사실 초장에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진지하게. 비난이었다며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런 논의를 사회주의자들은 안 해요. 그냥 권력 잡은 인간들 뿐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혁명에 성공했죠. 여기 보면은 그 저희 뭐야 독일에서 왜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 권력 국가를 전복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좀 사회주의가 아닌 그 저희 뭐야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정말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기본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국제주의자들이었거든요. 어느 보편성 이상을 그 넘어가면 안 된다. 기본 자유를 어느 이상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틀을 못 벗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선 거죠. 이 사람 파시스트들은 끝까지 그 전체주의적인 그걸 끝까지 추진해서 독일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그런 자유의 기본을 틀을 넘어서 그 깨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없는 그 동구권이나 저기 그 아시아 쪽에서 그 사회주의가 끝까지 전체주의 방식을 추진한 덕분에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뭔 얘기하다 옆에 빠졌냐. 아무튼 그래서 잠깐 그 얘기할까요? 여기 경쟁이 맹목적이기 때문에 정의의 맹의성 덕분에 정의가 정의로운 거다. 이 얘기는 다들 아실 거고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유재산 시스템이 보장되는 사회가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라는 이유.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재산을 가지지 못, 이 사람도 얘기하듯이 사유 유산 그리고 사유재산이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어떤 적인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내가 무슨 특출한 뭐 잘난 것도 없고 그 재산도 지금 그래서 그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조차도 이 사유재산 시스템이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자기도 언젠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미 가진 거라도 잘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진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가진 게 없는 게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 자유 시스템에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움직임에 한계가 있다면 가진 게 없으면 사실은 새로운 어디든 기회가. 맞아요.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전 재산이 없거든요. 중국에서 거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지금 현 정권에서 무슨 정책을 써도 저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막 저 제도에 분노하는 것도 사실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무슨 나는 아무것도 오히려 받는 입장인데 받는- 그렇게 치면. 그 세금 받았어. 오히려 환급 받았어요. 네. 너무 소득이 안 잡혀가지고. 세금 한 건 많이 받아요? 어쨌든. 너무 좋아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의 예가 없으면은 쉽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발리는 되게 그 작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 아니, 아시아 내가 전문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발리가 되게 그 인구 밀집되어 있는 인구는 많은데 땅이 이제 좁은 곳이에요. 거기에 빈민두기가 많은 거야. 전체적으로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순바오라는 섬은 제주도의 한 5배 되는 섬에 인구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트랜스 이미그레이션, 그 농업 이민 정책을 하면서 그 발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바오로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2헥타르씩, 1헥타르는 농사짓고 1헥타르는 집 짓고 살아라 해서 2헥타르씩 땅을 거저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단점이 뭐냐면 건기에는 비가 안 와서 그 황무지화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물을 다 파졌어요. 되게 좋은 조건이야. 근데 발리에서 일로 넘어간 사람들은 진짜 거지들,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넘어갔고,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순바오에 지금 가면 초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나마 아주 비옥한 곳에서 잘 살아요. 그 자기 땅 갖고 자기 농사 지면서. 근데 발리에 가면 아직도 거지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있는 거지. 그래서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없으면은 새로운 기회를 선택할 때 조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 게다가 오히려 미쳐보죠. 저희 직장, 저희 연습장에서도 가장 발언권 큰 사람들이 그 중국 분이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뭐 삼성 갈 거 아니니까 어디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딜 가도 그 임금을 받으니까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되거든. 예, 맞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제. 우리가 분업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 분업 사회는 그 사람들이 협조 없이는 가진 사유 재산이고 물려받은 무엇이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누군가의 협조를 받지 않아서는 이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 그래 뭐 필요 없어라고 하면 자기 혼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분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약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자체가 그 사람들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장들이 부하들 갑질하는 거나 뭔가 막 자르고 막 이런 것만 나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사장이 눈치 볼 때가 진짜 많거든. 그래.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직접 이렇게. 해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불쌍한 게 그런 거라고. 네. 위로 치고 아래로 여기 거래처에서는 여기 또 의리되고 직원들은 또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큰 소리 못 치고 거래처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은 샌드위치 양쪽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현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 일찌감치 잘 배웠네. 그러니까요. 시장 경제에 일찍 들어올수록 빨리 깨닫죠. 그럼 잠깐 그 얘기 또 해볼까요? 정당한 가격. 우리가 보통 정당한 가격, 넌 지금 공정하게 너 받고 있는 임금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받고 있느냐? 우리 정당한 우리 임금을 요구한다. 정당한 대접을 요구한다고 싸우잖아요. 그걸 싸우기 위해서 그런 국가 개입을 하고 뭔가 사회주의 시스템에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대접을 지금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본주의 체제에 좀 뭔가가 간섭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아니죠. 왜냐하면 왜? 다른 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데를 갈 것이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책에 미제스 책에서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재적 실업자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실업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그 회사가 자기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 그 회사의 사람은 줄어들 테고, 그러면 그 회사는 올릴 수밖에 없거든. 그 정당한 요구까지. 다른 데서 최소한 다른 데서 주는 그만큼의 금액까지는 줘야 되니까 그게 맞춰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당한 예를 들어 임금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부가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정부 눈에 안 들어왔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섭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하나의 불평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개혁 개방하면서 내걸었던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하고 그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게 등소평의 이제 말하자면 모토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뺏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얼마나 뻥이냐면, 그러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다 공산당하고
관알따라 그래서 관 2세들이 다 그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 말하자면 초창기 공산운동 했던 2세들이 지금 중국의 핵심 갑부들이 됐지. 저기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권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정보든 뭐든 다 개방하고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공정했을 텐데 자기네가 핵심 정보를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정부 간섭, 정부가 아까 사법 입법이 그 시녀 역할뿐이 못한다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개별 기업 속에 나타나고 그 개별 기업의 근무 여건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통제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문제죠.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보상이라는 게 꼭 현금 보상 말고도 작업 환경이라든가 통근 거리라든가 뭐 업무의 그 난이도라든가 자기 그 취향에 맞는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해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 그 급여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게 그게 결과를 똑같게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럼 것 이제 같아요. 이게 적정 가격, 적정 임금을 적정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는 정당한 임금의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을 잡는 근거 자체도 경쟁 사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바라보는 맞아. 건데, 그렇죠. 그럼 경쟁 체제를 그러니까 무너지게 하는 어떤 간섭이 들어가면 과연 그거는 어떻게 알 방법이 생기냐는. 왜냐하면 지금 너 남들이 100만 원 받으니까 너도 100만 원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100만 원조차도 사회의 이제 경쟁의 결과로 대충 나온 건데 뭐 한 1년 2년 뭐 그렇다 쳐도 5년 6년 뒤에 그 100만 원 계속 받는다고 사람들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보상의 그 가치 창출의 정도와 뭐 보상의 정도는 돈 이상의 어떤 것들도 있고 다른 요소들이 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측 자체가 불가능하고 난 여기서 나온 이 독점적 착취가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 어디 우리가 170, 정당한 170 가격 혹은 공정한 임금이라는 말로 뜻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 가격이나 임금, 170.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게 된 보상, 혹은 정당한 만약 가격과 독점적 공정한 거죠. 착취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가격이나 임금다. 근데 독점적 착취라는 게 우월적 지위의 제가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예. 그 게 약간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 이거 완전 번역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에서 했던 일이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저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임금을 어느 수준에 맞춰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그 퍼스널은 채용을 하고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베네핏하고 컴펜세이션 속에 베네핏이 들어가는데 그 셀러리 쪽을 나는 이제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잡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기능이 직위가 요구하는 기능이 뭔가를 분석하고 그 기능에 따른 시장 조사를 해. 잡 어널리시스 평가를 해서 그럼 시장에서 지금 요러요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비교 대상 회사들이 얼마를 주고 있다는 서로 자료를 공유해요. 그래서 마켓 서베이 이런 거를. 그럼 그걸 보고 시장 가격은 시장 지금 셀러리는 얼마에서 미니멈 맥시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레인지 안에서 적정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공고를 했을 때 지원자들이 많이 오면은 굳이 높게 안 줘도 돼. 근데 또 왔다가도 금방 나간다. 그럼 리텐션인데 이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직률이 높으면은 오히려 회사는 더 손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뽑을 때 리크루트 할 때 그 유혹하는 셀러리와 유지하기 위한 셀러리의 요 관계를 계속 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맞춰주면 되거든. 그게 적정 임금이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또 계속 바뀌어야 우리는 되고. 계속 바꿔야죠. 네, 계속 바꿔야 떠나 앞으로도 이 어떻게 현상을 될지 보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이거 저 임금 인상률을 봐야 되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최초 그 제공하는 샐러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때 이제 둘이 합쳐서 있어요. 그거를 계속 나는 1년 내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제일 아무튼 시장이 중요한 중요한 것 거예요. 시장. 끊임없는 대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기가 막힌 것 같아. 그 참 제일 정확해. 또 한 가지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고 그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그 파시스트 국가들도 그렇고 거기는 왜 캠페인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로샤님 보기에? 선동해야 되니까요. 왜 선동이 필요한 거죠? 시장에 맡기는 질서를 안 하고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는 방향으로 어쨌든 국민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무리한 정책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자유시장 경제면 언론의 자유가 열려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틀렸을 것 같아 막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 얘기에 솔깃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가 들어가고 반대로 또 자기네들의 그 말하자면 주장을 끊임없이 여기 계획이 성공하려면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견해의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홍보하고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속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이 자꾸 그렇죠. 교육을 자꾸 해야 된다고. 교육, 홍보, 문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한 바로 게 되지. 이게 제가 욕하는 공화주의적 가치. 공화주의는 계속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냐. 공공선을 가서.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얘기예요. 공화주의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까지 되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제 후배들 몇 명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부가 잘못하는 건 맞대. 근데 정부가 하는 중에도 맞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주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7대3으로 보면 7이 안 좋은 거고 3이 나쁜데 이제 그 체제 순응해야 되니까 3이 맞으니까 에이, 언니 그러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그래요. 대부분이 칠. 그렇게 돼.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산계급 사회주의. 보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이 보통 그 아주 못 사는 사람들만을 이 아주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들이 그건 초기. 걸기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 주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본론 나오기 전에 공산당 선언에서는 우리 그 지난번 모임에서 얘기했듯이 공산당 선언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씩 싸워서 그 사람들의 그 소유권을 자꾸 끌어내려 자본가들의 소유를 끌어내리고 이쪽을 그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자꾸 끌어내려야 된다. 부를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에게 끌고 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그 얘기가 바뀌어요. 아니 그 자본론에서 얘기가 바뀌어요. 놔둬서 혁명할 준비를 하면 알아서 자본주의는 무너질 거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 해보니까 자꾸 갖고 오니까는 노동조합에 돼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야 이거 사회주의 그 안에서 계급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주의를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 계급이 고립되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 사회주의 운동이 공통된 견해를 창출해내기 힘드니까 어떤 이제 특정 집단, 공통된 견해를 갖기 쉬운 특정 집단에게 힘을 모아주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중산계급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우리 또 그 민노총 같은 곳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부가 하는 게 사실은 그 중산계급 사회주의예요. 그게 우리 자기네 이너서클 사람들을 더 그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을 더 기용하고 이제 그 사람들 지지하는 세력들만을 더 챙겨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분명히 거기 편입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저희 그 계약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 굉장히 우파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편입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좌파 진영에서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사회는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시장적인 관점에서 먹혀드는 거예요. 저기 편입을 했더니 내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고 뭔가 나한테 차려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엘리트를 제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 이런 것에 편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공산당원으로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천만 명이 넘거든요, 공산당. 그러면 14억 인구라 치면 뭐 활동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빼고 어쨌든 한 공산당원이 10명 정도를 내가 선동하고 커버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특히 젊은 애들도 내가 뭐 공산주의 이념이 뭐 얼마나 동의돼서가 아니라 저기 공산당에 가입을 하면
출세가 보장이 되더라. 시장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 후배들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굉장히 자유로운 애들도 버티다 지금 10년 만에 취직해가지고 10년 만에 공산당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자유시민 됐다 그랬더니 언니 저는 공산당이 저기 다음 달에 입당해요 그러는가. 근데 이 친구는 전혀 완전 리버럴이에요. 그 체제에 살지만 근데 못 땡기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공산당 입당은 네. 내가 입당하겠습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주는 네. 건데 그것 이게 때문에 막 군복무하고 그러잖아요. 10년. 근데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애들이 출세의 욕망이 있는 애들은 100% 해요. 이게 아니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는 주류사에 들어가고 싫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되게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100% 중고등학생 때 이미 그쪽으로 가출을 돼요. 근데 중고등학생, 대학교 이럴 때는 여기 명예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수한 애들만 뽑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냥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들어가요. 외자 기업도. 네, 그래서 그게 외자 문제가 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단이나 국가 공무원 하면 100% 공산당이 돼야지 혜택이 있어요. 출세가 돼요. 안 그러면 출세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평직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상계급 사회주의를 쭉 구가하면 그 희망의 루트, 너희들은 우리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의 루트를 자꾸 언뜻 보여주고 그거를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처음에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넌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직원 해주겠다 말하고 다니단 말이에요. 정직원들 실제로 해주기 힘들잖아 이게.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공기업 사실은 지금 민영화가 많이 진행돼서 한계가 부딪히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본보기로 몇 케이스만 좀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신용을 하는데 이게 처음엔 좀 맥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경제적으로도 낙후가 되면서 그 어느 정도 벽이 부딪히고 스스로 몰리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쪽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 근데 젊은이들은 희망 좀 가져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독일처럼 여기에 그 극우적인 어떤 극우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파시스트 그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우리도 뭉쳐서 그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이나 그런 그룹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자공비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걸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오히려 우판의 보수 진영에서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사실 동일한 욕구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냥 권력을 잡고 싶다.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진짜 순수 자유주의다. 네. 완전 진짜. 네, 그런 거라고 봐서 사실은 이 자공비의 그 공부 방에서도 이게 사실은 자유주의자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면 과연 몇 갈릴 명이나 진짜 자유주의라고 자기가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공화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보면 보수주의나 공화주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새 사실은 고백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대외 활동도 계속 해야겠지만 나는 그래서 소규모 그룹의 독서 모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나는 정말 자유주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자꾸 자유주의에 대한 걸 자꾸 만나서 바꿔주고 이런 사람 자꾸 우리 내부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자꾸 생각을 얘기하고 바꿔주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좌익적인 성향도 자꾸 지적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다만 지금 정확히 이게 독일의 파시스트 정당하고 좀 다른 게 독일처럼 못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이 우파 그런 우리 저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이거는 아직은 조금 좀 약간 좀 결은 좀 시간 다른 것 같아요. 문제라는 생각이 시간 있긴 해요. 문제는 왜냐하면 있어. 더 안 좋아지면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에 반발해서 일로 갈 텐데 정말 그 대처가 말했듯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서 그 에너지를 뭐 쓸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쪽에 반대돼서 우파로 가는 사람은 사실 그 사회주의에서 떨어져서 파시즘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뉘앙스가 강하긴 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반문이라고 해서 우파라고 어쨌든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진짜 자유주의가 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위치에 있는 태극기 들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소한 자기 스스로를 우파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만이라도 진정한 자유주의가 이런 거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야지 반문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확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이들 사이에서 보수라고 얘기하고 공화주의 자꾸 전파하는 사람들이 내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공화주의가 사실은 좌익적인 얘기거든요. 공화주의 얘기하면 우리가 지정한 저기 공공선을 중심으로 뭉쳐서 하자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파시스트 정당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꾸 공화주의는 정말 큰일 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나는 좀 그런 차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뭉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너무 뭉쳐서 뭔가 조직적으로 또 너무 어떤 뭔가를 간섭하는 힘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스스로 또 현날 같은 우리 순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적하면서 그거는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약간 제3의 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안티테제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반해서 일어난 어떤 그렇죠. 운동은 사실은 이거와 같은 운동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같은 에너지에서. 같은 판이라니까. 네, 아까 같은 말한 판이라고 같은 판. 본단 말이에요. 사실 자유주의는 이거의 안티테제가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수 쪽은 보수는 반발과 반대 이념이거든요. 그 이성이 무언가를 구성주의에 대한 반발의 이념이 더 큰데 반발의 이념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가 건설의 이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 낸다면 보수가 반대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좌익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참 나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싫어요. 제3의 길이라는 거를 얘기를 그 명칭을 굉장히 좌익과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린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맞아 우리가 독자적인 길이거든 사실은. 왜냐면 자유주의가 좌익한테도 이용당하고 막 이랬었던 그 나름의 우리의 올곧은 그 방향은 있어 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혹시 뭐 또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 또 혹시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랜만에 좀 깔끔하게 끝까지 8장까지 끝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1월은 그냥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노예의 길 아무튼 마지막까지 난 참 놀래는 게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맙기도 하지만 고마움 이전에 전 사실 놀래고 있어요. 좀 놀래고 있고 아무튼 올해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1월 달에는 한 번만 모이니까 이렇게 하고 2월은 3번인데 2번 이 정도면 두 번으로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잘 보내시고 잘 정리하시고 1월 되면 또 즐거운 올해가 하루 끝인가? 뵙겠습니다. 예, 어디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보나요? 아깝다. 네? 아니 올해를 어디 가시기 그냥 전에 볼 수 보내니까. 있나요? 우리 송년회도 하고 다 했어 이미. 소개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죠. 집중적으로 지난주에